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입니다. 뜻깊었던 2017년이 어느덧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럽게도 2017년 마지막 주말 특근은 제가 맡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촛불로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적폐청산이 추진돼 왔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보수 일각에서는 적폐청산, 피로감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어쩌면 촛불에 너무 가까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대 정신을 보지 못하는 말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적폐청산이야말로 정파를 넘어선 시대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틀 뒤면 밝게 될 2018년 황금 개띠해입니다. 그간의 적폐가 제대로 규명되고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완비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12월 30일 뉴스공장 주말특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주말특근 첫 번째 순서, 지난 12월 26일, 27일 이틀에 걸쳐서 방송된 유시춘 작가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영화 1987 화제인데요. 개봉에 앞서서 60항쟁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26일 2부에 방송된 내용 다시 들어보시죠. 영화 1987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 감독님한테 전해드린 말씀인데요. 뉴스공장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책, 영화, 이 홍보를 부탁한다는 청탁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답니다.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는 해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든 뉴스공장에서 소개가 되면 크게 흥한다. 근데 사실 1987 영화에 관해서 전혀 껌한 통 받은 적도 없다고 하시는데, 왜 그럼 오늘 1987 이 얘기를 꺼내느냐. 1987이란 영화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시고 깊은 감명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관한 살아있는 역사 이신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1987년 당시에 민주정치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이셨죠. 유시춘 작가님 스튜디오로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선생님 여기서 뵈니까 반갑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시춘 작가님 본인도 되게 참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워낙 또 큰 분이 계셔가지고 가려져서 많이 들으시죠. 이거 질문이 식상할 수 있는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작가이신 그 관련해서 어떠냐라는, 그러니까 사실 유시춘 선생님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이렇게 그늘에 가리지 않나 싶어서 속상하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선생님 표정이 진짜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선거 지나서 얘기지만 대선 때 이제 할배 유세단 네, 하셨었잖아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그 당시 이제 이런 농담들이 있었습니다. 어대문,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네, 안하문, 아빠가 나와도 문재인. 그때 유시춘 선생님 두고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유나문이라고. 뭔지 아시죠? 유시민 나와도 문제인. 그러니까 참 이제 지나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자, 일단 유시민 전 장관님 앞에서 별 감정 없다고 하시니까, 서운한 거 없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그러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모셔서 듣고 싶은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주정치 국민운동본부, 줄여서 국본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셔서 이 당시 이제 정말 살아계신 역사인데, 일단 영화 1987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셨는지 좀. 네, 영화가 예술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그 어떤 예술과 문학도 그 시대의 사회 현실과 역사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회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 양자 중에 그 후자에 더 충실한, 그리고 매우 훌륭한 그 기능을 수행한 영화라고 보았습니다. 네.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1987년이면 만약에 1987년도에 태어났다고 해도 이제 30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절을 기억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이쪽에 이제
노털 얘기 들을 수 있는. 일단 그러면 이 1987년 6월 항쟁이 왜 어떤 계기로 일어나게 된 건지 네. 그 시작부터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뭐 너무 기니까요. 제가 네. 간략하게 줄여서 예. 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박정희 유신 통치 체제는 사실 종신 집권 체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내부의 분열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네. 민주주의를 갈구하던 국민들은 민주정부가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아주 합리적인 추론을 했는데 네. 뜻밖의 전두환과 그 신군부 일당이 광주에서 학살을 감행하고 그야말로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로부터 한 7년에 걸쳐서 그 정통성도 민주성도 역사성도 부재한 그 정권을 물리치고 네.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우려는 열망이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데 그렇죠. 그중에서도 청년 학생들이 용기 있게 전위에 섰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청년 학생들이 감옥으로 많이 끌려갔어요. 많이 갔죠. 특히 5.18 광주 민중항쟁의 진상을 밝히기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86년 12월 당시에 감옥에 약 예. 6천여 명의 청년 학생을 비롯한 양심수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6,000명이면 한 학교. 그렇죠. 예. 이제 예. 그러다 보니 수많은 학생들을 영장도 없이 체포 구금하고 고문하는 일이 네. 너무나 빈번했는데 네네. 언론의 재갈을 물려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드디어 1987년 새해가 밝았을 때 네네. 1월 14일 날 박종철 군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으로 불려갔다가 물론 영장도 없었습니다. 네.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요. 네. 비밀리에 잡아갔다가 지금 그 남영동 전철역 근처에 있는 예.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물고문에 의해서 참혹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예. 이 박종철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네네. 그 이전에 이미 많은 박종철이 있었습니다. 예. 일일이 열거 못하겠지만 예. 1986년에 나온 변협, 대한변협에서 발간한 인권보고서에 보면 군대 끌려가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학생들 네. 또 수사기관에 불려갔다가 아주 동떨어진 황간의 철로변의 시체로 발견된다든가 네. 이렇게 원인을 밝힐 수 없는 다만 수사기관에 의한 의문의 죽음이라고 추정되는 여러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이 누적되어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86년 11월 말에 애국학생 청년연합이라고 해서 애학투가 네네. 1,400명이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하면서 건국대를 점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참 이제 기억도 새롭습니다. 네, 근데 그때 건대 사태. 이제 건대 사태인데요. 네. 그때 모든 이 간제 언론, 예. 정부의 검열을 받는 언론들은 그것을 시키는 대로 정부가 전두환이 시키는 대로 무슨 공산주의 투쟁, 네. 또 일본의 적군파를 모방한 좌익 게릴라 예. 투쟁이다. 네. 이렇게 다 빨간칠을 하고 뒤집어 씌울 때인데 그 사법사상 유례가 없이 1,200여 명이 구속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감옥이 터져나갈 지경에 이르렀고 드디어 박종철 사건을 고문하고 난 다음에 시체를 깜짝같이 내다버리지도 못하고 네. 화장하지도 못하고 네. 들켜버린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들켜버려서 예. 이 사건이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요. 여러분 예. 잘 아시다시피 그 영화에 자세히 나옵니다만 네. 참 그 얼토당토 않고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수준도 못 되는 그런 대응을 경찰이 내놓습니다. 책상을 유명한 말 탁 있었대요.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예. 당시에 강민창 치안본부장으로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는데. 박처원 본부장도 있고 예. 이분들이 그 2, 3일 동안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수기한 결과가 겨우 그렇게 유치짬뽕인 탁 치니까 억하고 예. 죽었다는 유명한 말을 어록을 남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박종철 사건을 보면서 역사는 간혹 우연을 통해 필연을 관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연을 통해 필연을 관찰한다. 네. 이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닌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네. 그리고 드디어 그 고문까지 조작, 은폐한 이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찔렀고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 누구도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네. 헌법의 정신을 실천할 것을 네. 요구를 했고 예. 체육관에서 저희들끼리 쑥덕쑥덕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의 참정권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무서웠죠. 상황이, 예. 그런데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 네. 3.3 추도 집회가 평화대행진이 아주 형편없이 그 학생들과 제야단체만으로 네. 소규모로 일어나고 네. 금방 진압을 당하니까 예. 전두환 집단이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4.13 호헌 선언입니다. 그렇죠. 예. 난 너네들 말 들어줄 수 없어. 우리끼리 네.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을래. 네. 난 너태우한테 줄 거야. 야. 하는 선언을 4월 13일 날 하게 됩니다. 4.13 호언도 참 근데, 오랜만에 듣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4.13 호헌 선언이 사실상 국본 결성의 예. 불을 지핀 겁니다.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구나. 네. 자기들끼리 체육관에서 모여서 쑥쑥덕 하면서 나 두한이는 나 친구 노태우한테 물려줄 거야. 너네들 네. 눈 감고 입 닫고 가만히 있어 이 자식들아 주는 거나 먹고 이런 선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 4.13 호헌이 나고 그 이틀 뒤에 그 국보원을 결성하는 초동 모임을 저기서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요. 그 초동 모임. 국본 결성하시고, 그게, 아까 3.3 대행진까지 말씀하셨고, 4.13 호언까지 나왔으니까 대략 5월? 아닙니다. 4.13 호헌 나고, 예.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아, 네. 이렇게 돼서 4월 16일 날인가요? 4월 그 우유동 개나리 산장이라는 허름한 집에서 네. 한 10명쯤 모여서 예. 초동을 꾸렸고요. 그때는 그렇게 정당이 합류할 거라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이제 종교단체, 제야단체, 학생운동단체가 모두 하나로 모여야 되겠다는 첫 모임을 한 게 아마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4월 15일, 6일.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 당시 87년도의 상황을 나중에 이제 6월 항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6월 항쟁이라고 명명된 이유가 6월 10일 날 네네. 큰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요. 6월 10일 이 연저리쯤에 이제 이 국본이나 선생님. 네. 그래서 예. 이제 긴 논의를 거친 다음에 네. 마지막에 갑론을박을 했던 것이 야당을 참여시킬 겁니다. 네. 그랬는데 네.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야당을 참여시킨 건 너무나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뭐 제주에서 서울까지 네. 연령적으로도 10대에서 70대 네. 어르신까지 영원한 구별이 없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분야별로도 농민, 여성, 빈민, 학생, 인권, 법조, 문화예술 이 모든 장르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던 모든 단체들이 총망라되었고요. 그래서 6월 10일 날 아침에 저희가 왜 그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면 네. 한승환 변호사 같은 분이 이렇게 네. 굉장히 지적인 유머에 거의 뭐 신화의 단계에 그렇죠. 계신 분인데 예. 나중에 회고하시기를 6월 항쟁이 성공한 것은 성공회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으로 치면 게 아재 개그인데요. 아직 그렇죠. 그때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공회. 6월 예. 10일 아침에 대해서 그 국본이 출범하던 5월 27일 아침 저 어제처럼 생생한데요. 네. 이게 거기에 참석한 한 200여 분의 발기인들이 네. 저처럼 다 담당 형사가 따라붙는 요주의 인물들이에요.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사찰. 그 국본을 결성한 무언가 얘네들이 일을 할 거라는 거는 이제 수사기관도 알고 있었는데 예. 몇 월 며칠 어디인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6월 10일은 5월 27일은 저희들이 정했고요. 네네. 장소는 그 전날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자 돌린 모든 단체들이 예. 종로통에 숨어 있기로 했습니다. 종로. 광화문에서 네네네. 동대문까지 걸친 그 종로 양쪽의 길에 네. 적당한 곳에 있기로 하고 전령이 예. 이 쪽지를 써서 다녔습니다. 참 웃음밖에 안 나와요. 예, 아니요. 예. 그때는 뭐 너무 절박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방법이 없어요. 저희 그 민가협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인재근 의원하고 나하고 등등 네. 어디에 있었냐면 종로 2가 골목에 있는 네. 그 당시 민가협 회원이 하던 카페를 새벽에 문을 열라 그래가지고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네. 새벽빛이
부유하게 일어나는 아침이었어요. 그랬더니 5월. 네. 5월 27일 아침 6시에 예. 그 멀리서 누가 오더라고요. 예. 그 기춘이에요. 명동 청년연합 간사로 있었던 전에 청와대에서도 일하고 있었던. 기춘. 네네. 그거 김기춘? 아니야 그냥 기춘. 오더니 설마.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 이 예. 쪽지를 예. 저 작은 메모지 한 장을 제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주고 나가더라고. 봤더니 향린교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어디서 하느냐를 두고 네. 뭐 민주화 운동의 메카였던 종로 5가 기독교회관 알쓸신자매도 얼마 전에 나왔죠. 예. 거기 그다음에 뭐 명동성당 네. 또 향린교회 네. 그다음 서대문에 있는 기독교 사회문제연 예. 뭐 그 네 군데를 이제 올려놓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 5시쯤 가봤더니 눈치를 챈 경찰들이 정경들을 나머지 세 군데는 다 풀어놨어요. 왔다 갔다 해요. 보니까 그 기독교 회관하고 예. 기사연하고 명동성당 앞에는 예. 이렇게 정경들이 깔려 있고 사복 형사들이 왔다 갔다 해요. 워키토키를 꽂고. 그쪽 입장에서 보면 예상 문제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예상 네. 문제지요. 네. 향린교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향린교회로 정한 것이 5시 한 반쯤. 네네. 그리고 6시에 쪽지를 써가지고 종로통을 중심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던 민자 돌린 단체한테 쭉 돌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야, 영화네, 완전. 예, 싹싹싹싹 하면 그 얘기까지는 안 나와서 영화는 아마 국본을 결성하고 6월 항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요. 이거 사실관계를 추적을 한 것이고요. 네. 그 뒤 영화도 앞으로 나와야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들 향린교회에 한 7시쯤에 모였고요. 예.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서 끝나고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뒤늦게 소식을 접한. 뒤늦게 소식을 접한 경찰들이 예. 그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의기양양하게 나왔죠. 그렇게 결성을 했습니다. 그 긴박함. 네. 야. 자, 그러면 향린교회에서 이제 국본이 출발을 했고요. 출범을 했어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이거 오늘 다 못. 그래요? 큰일 났네. 진짜 그때 저도 그렇게 기억이 생생한데 1987년 6월 10일 날 민주정의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데 당시 노태우 전당대회. 예. 네. 힐튼 호텔. 남대문 시장을 처음 가본 게 그때였습니다. 네. 도망간다고. 예.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막간에 제가 선생님 다시 한번 설득을 해서 내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요. 네. 6월 10일 날 네. 정경이 그냥 물샐 틈 없이 에워싸고 있는 삼겹사겹의 그걸 해치고 성공에 진입에 성공한 20명의 얘기가 하나하나가 영화입니다. 유시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 민주쟁치 국민운동본부 상임 집행위원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탁월한 말솜씨까지 겸비했습니다. 집안의 내력인지 모르겠는데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당시 상황을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청취자들께서 유시춘 작가 인터뷰에 호응해 주셨는데요. 0323번님은 너무 재미있어요.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김효연님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유시춘 작가님 고정해 주세요 라고 민원 주셨는데요.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다 보니까 60까지 상황 가지도 못하고요. 26일 방송 끝났습니다. 그럼 교통정보 듣고요. 27일 유시춘 작가의 두 번째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네, 26일에 이어서 27일에도 유시춘 작가가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1987년 6월에 뜨거웠던 그 시절 이야기. 27일 2부에 방송된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뉴스공장에 나오셨다가 양대 포털 사이트의 인기 검색어 실검 1위를 휩쓰신 무료이관왕 한방에 유시춘 선생님 어제에 이어서 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굿모닝. 우리 선생님께서는요 다 멋있으신데 제일 멋있으신 게 이렇게 쿨하신 거. 너무 멋있습니다. 자, 우리가 6월 항쟁이라고 부르는 이 6월 10일 날 대규모 집회, 시위 이 얘기부터 오늘 말씀을 들을 예정입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6월 10일로 대회 날짜를 잡은 것은 네. 그날이 바로 전두환이 자기 네. 군사 반란의 친구인 노태우에게 네. 무슨 권력을 승계해주는 민정당 전당대회 날이었기 때문에 네네. 바로 그날 그 시각에 맞춘 것입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네. 격론 토론 끝에 그 당시 야당이 개헌 국민 청원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류하면서 그분들의 조직들을 이용해서 전단지가 전국에 서울에만 해도 한 20만 장이 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뭐 7일부터 그 전단지가 도로에 그 하얗게 나뒹구는 네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경찰이 이것을 뭐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미리 차단해 놨었기 때문에 7일부터 대회 나흘 전부터 성공회 입구는 3중 4중 전경들의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6월 항쟁이 성공의 그 서울 네. 예, 교당이라고 하나요? 네, 교회. 거기서 이제 지금 그 핵심 집행부께서 계셨다는 거였는데 한승원 변호사께서 성공회에서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네. 그 말씀도 예 하셨다고. 근데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이 3중 4중으로 겹겹이 네. 둘러서져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들어가시게 됐나요? 네, 뭐 거기에 국본 한 20분이 네. 모이셨는데 네. 이제 어르신들은 그때는 제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 제일 어렸습니다. 그때 이제 어르신들이 박형규 목사님, 예. 뭐 지선 스님, 네. 그다음에 금영균 목사님 이런 예. 분들은 이제 미리 딱 그 겹겹이 포위하기 그 직전에 한 대여섯 분은 들어가시는데 성공했고요. 그게 며칠 전? 그게 6일부터입니다. 아, 6월 6일부터 미리 예. 들어가 계셨고 네네. 저는 7일날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벌써 네. 우리 이 판사님처럼 이렇게 체격이 좋으신 사복 두 분이 딱 나오는데 지키는 팔을 잡는 게 어디 가십니까 이래요. 예. 아 순간 연금이 시작됐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마침 그때 원고지 그때는 지금처럼 이메일이 그렇죠. 없어서 예, 예. 원고지를 직접 갖다 줄 때입니다. 예, 예. 출판사나 예. 신문사에. 예. 마침 그때 어딘가에 제가 원고를 갖다 줄 일이 있어서 네. 원고지 열매를 또르르 만 걸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안 보이세요? 나 지금 출판사에 원고 갖다 주러 가잖아요. 그땐 예. 제가 차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차 있으면 나 좀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오, 멋있다. 그러십니까? 그러더니 그럼 다녀오세요 이러는 거야. 네.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날 나오면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연금 조치가 내려진 줄 모르고 쉐어링 치마에 예. 짧은 티셔츠를 입었더라고요. 날씨가 더울 때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더웠습니다. 예. 덥기는. 네.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너희들 굿바이다 그러고서는 갔다가 잠실에 있는 친구 예. 집에서 자고 아침 그러니까 6월 8일 아침 5시 새벽 5시 반에 성공회 입구가 이 시청 출구에서 한 100m 떨어져 있잖아요. 네.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저걸 어떻게 뚫고 들어갈 건가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 우리를 많이 도와주신 그 성공회 성당 주임 신부인 박종기 신부님이라고 네네네. 40대 젊은 신부님이 계셨어요. 네. 그분 아드님이 신학생인 거 제가 알았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받아요. 예. 이렇게 막혀 있는데 내가 꼭 들어가야 된다. 거기 지금 어르신만 계시고 네. 거기 가면 성명서도 쓰고 이 머리띠도 네. 만들어야 되고 이러저러한 실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지 않냐. 네네. 내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새벽 기도회가 늘 있으니까요. 내가 예, 그럼 예, 피아노 예. 반주자인데 늦은 걸로 꾸미고 헐떡거리고 갈 테니까 네. 네가 얼른 나를 끌어다오. 그렇게 하고서는 갔는데 지금도 그 카페 노천 카페 예, 옆에 있습니다. 조그만 예. 쪽문이 있죠. 네. 글로 갔어요. 갔더니 예. 뭐 삼겹사겹 에워 싸고 있죠. 그래서 내가 숨을 막 헐떡거리면서 가서 나 큰일 났어요. 지금 신부님한테 쫓겨나게 생겼어요. 나 지금 피아노 반주자인데 지금 기도 시작됐는데 진짜 혼나게 생겼네. 그러고 쭝얼거리고 있는데 그 박종기 신부님 아드님 지금 신부님이 되셨습니다. 예. 그분이 나오시더니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러고서 손을 꽉 잡아당기니까 하는 사이에 그 쪽문을 통과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외람된 말씀인데 지금 선생님이 발연기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공의 그 성당 종로에 올라가셔서 네네. 종을 42번을 치셨다. 네네. 네, 그날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잠시만요. 그게 며칠 상황이에요? 10일 네, 12시 6월 10일. 정오에. 정오에. 네, 기사에는 보면은 뭐 오후에 쳤다는 얘기인데 12시예요. 네. 그때가 바로 전두환이 노투우에게 그 권력을 승계해주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주화 운동에 몸담으면서 작가이기 때문에 많은 성명서를 썼는데요. 네네.
그날의 짧은 성명을 평생 기억하고 있고요. 제 기억에 가장 뚜렷한 날입니다. 직접 썼죠. 예. 네, 아주 짧게 썼습니다. 네.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사기극을 즉각 국민의 이름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제 성명서를 낭독을 하고 네. 지선 스님 그때 백양사 주지로 네네네. 계셨던 지선 스님과 제가 함께 종로에 올라갔습니다. 네. 아마도 그 교회에 생긴 100년 또는 앞으로도 이교도인 스님과 여성이 그 종로에 올라가는 건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것인데요. 성공 입장에서 그렇겠네요. 네, 예. 다행히 이거 허락을 해주셨고요. 아마 박 신부님이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감수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한 일이지만 그냥 어쩔 수 없었던 일이고요. 역사를 만드셨네. 네, 그리고 올라가서 42번의 타종을 한 것은 네네. 우리가 분단된 지 42년이 되었고요. 이 분단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남과 북의 독재를 강행하고 있는 남북의 독재자 모두에게 국민의 경종을 울려드린다는 의미로 타종을 했습니다. 이 6월 항쟁이 특징이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말씀하실 때 사실 고립됐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성공적이지가 못했는데 6월 항쟁 때는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또 네. 뭐 넥타이 부대라고 그때 명명이 됐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네. 생각하세요? 그 우선은 뭐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고요. 그것이 네.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이었고요. 네네. 그다음 그 당시의 그 물리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네. 88 올림픽을 기해서 예행 연습을 하느라고 처음으로 서머타임제가 네. 적용이 되고 있어서 네. 6월 중순에 6시라는 건 해가 하늘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더욱이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성공회 주변의 광화문역, 시청역, 서울역은 전철과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했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셀러리맨들이 예. 직장인들이 해는 하늘 가운데 쨍쨍한데 예. 버스와 지하철은 정차하지 않습니다. 예. 어디로 올라왔겠습니까? 아. 다 지상으로 올라와서 예. 함께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아마 또 국본이 저희들이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예. 이것이 민주화 운동권을 넘어서 일반 시민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다양한 형태로 이끌어낼 건가. 네. 뭐 제일 고심을 했었는데 그래서 시작도 운동가 대신 애국가로 시작하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뭐 이름도 명예도 없이 그걸 많이 예. 알고 있지만 그 당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애국가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네. 차 안에 있는 사람은 경적을 울리고요. 경적을 울리고. 여성들은 길거리에서 수건을 꺼내서 흔들고요. 예. 그리고 뜻부전 뉴스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9시에 일제히 소등을 하고 예. 또 사찰에서는 종을 치고요. 이런 그 국민 여러분들이 생업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방법을 개발한 것도 그렇죠. 주효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 이제 어디 뭐 포털 댓글 달고 그리고 뭐 이제 뭐 기사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 공감 비공감 네, 좋아요. 네. 예. 그런 이제 참여하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길거리에 올라와서 뭐 몸으로 좋아요를 다 누른 거죠. 그렇죠. 예.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예. 자,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돌아갔는데 이제 이 시위가 이제 60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다음 꼭 나와야 되는 게 그거죠. 명동성당. 네, 저희들이 네. 6월 10일 집회를 마치고 네. 제가 맨 앞장서서 박정철 영정을 들고 영국 대사관 쪽으로 진출하다가 네. 모두 다 연행돼서 네. 장안동 대공분실을 네, 거쳐서 그렇죠. 저는 분리수용돼서 돌아가신 재정구 예, 의원님과 재정구. 함께 네. 강동경찰서 유치장에 수용이 됐는데 아침에 네. 눈을 떠봤더니 천정에 붙어 있는 TV에서 명동성당 농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거기서 들으셨구나. 네, 그걸 보고서는 저 어제도 얘기했지만 무신론자인데 예. 우주에 계시는 모든 신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저 뜨거운 사막의 알라신이시여 한국 국민들을 보호해 주시고 민주주의를 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제 길을 의심했고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다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생에서 가장 간절하게 예. 기도했습니다. 예.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강동경찰서 유치장으로 수감이 되셨는데 당시 선생님께서 이제 그 국어 과목 국어와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요. 네, 예. 그 2년 전에 해직이 이미 됐었습니다. 아. 전두환 해직교사 1호. 당시 블랙리스트. 블랙 세제곱. 우리가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던 어떤 지점이랄까? 때는 언제쯤? 6월 18일 날 계엄령 풍문이 돌았을 때는 너무 공포스러웠고요. 예. 뭐 광주에서 그런 학살을 감행한 집단이니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맞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때 계엄령 다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네. 미국이 모종의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뭐 미국이 갑자기 천사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민주화 힘이 우리 국민이 전국 37개 도시에서 500여만 명이 쏟아져 나온 그 물리력이 전두환이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군대, 경찰을 비롯한 모든 물리력보다 더 컸기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니라 계엄령을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이끌어주신 분께서 이렇게 국민들 칭찬해 주시니. 자, 교섭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시춘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화 꼭 보십시오. 네. 2161번님 외에 많은 분들이 유시춘 선생님 또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유시춘 작가의 방송은 2회차로 마무리됐습니다. 30년 전 6월 항쟁과 지난해 촛불 집회의 연관성, 그리고 6월 항쟁의 계승이 중요한 이유 등 아직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하시는데요. 이정열 전 판사는 청와대 청원 이야기했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뉴스공장에 문자를 마구마구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샵 0951 50원 유료 문자 이용하시거나요. 카카오톡 TBS 친구 맺기 하시면 무료로 의견 보낼 수 있습니다. TBS 게시판, 팟빵 게시판, 페이스북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특근 그야말로 걸크러쉬 특집인데요. 주말특근 세 번째 순서는 뉴스공장의 대표적인 걸크러쉬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의 도시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진행하는 PD님도 여자이신데요. 정말 오늘은 전부 다 여자입니다. 지난 12월 28일 목요일 4부 시간에 제천 화재 사고를 계기로 돌아본 건축가 안전 문제를 다뤘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하기 신납니다. 도시 이야기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 존경하는 김진애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랑하는으로 바꾸세요. 저 속마음은 그런데요. 전에 한번 박사님 방송 듣다가 정조대왕 참 섹시하다고 하셨었잖아요. 그 제 표현은 아닙니다. 제 그러세요? 표현은 아닌데 하여튼 네. 그런 의미였죠.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예. 오늘 주제가 사실 저희가 사고 났을 때마다 제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네네. 그린벨트 2탄은 다음 주일에 김어준 공장장하고 하도록 하고요. 네네. 지난주에 1탄을 했는데 오늘은 안전사고 특히 이제 화재에 대해서 얘기를 제천 해보는. 참사가 있었으니까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그 분석 얘기를 제천 사고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요. 네네.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지만 제가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하여튼 겁이 엄청나게 많아서 차도 천천히 달리고 하여튼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안전사고를 겪었거든요. 우리 집안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언니가 연탄가스 사고로 죽었고 우리 동생이 추락사고로 죽었고 그리고 특히 저기 했던 게 대학교 1학년 때 건축과 막 들어갔을 때 대형각 화재 사건이 났어요. 그때 창밖으로 떨어진 친구 중에 하나가 건축과 동문이었습니다. 꽤 잘 나가던 애였는데. 요새 뭐 저기도 지난번에 뉴스룸에서도 얘기하던데 민병 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때 그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워낙 안전사고에 저기 때문인지 하여튼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근데 제가 겁이 많다는 게 하여튼 우리 사회가 요번 제천 사고를 보면은 정말 안전 불감증 때문에 나온 게 많거든요. 근데 정말 겁이 없다 너무. 그래서 겁을 먹는 방법. 겁을 먹는 방법이 사실은 그걸 갖다가 이제 대비하는 방법. 소심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네네. 그리고 실제 불이 나기 전에 우리가 방비해야 될 게 뭔가 예.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정부에서 네. 해야 될 딱 세 가지씩 이렇게 짧지만 세 가지씩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네네. 첫 번째 불이 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요새 보니까 막 목욕하기도 무서워 죽겠어요. 막 작가도 그러더라고요. 목욕탕에도 가기 싫고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면 제가 4층에 사는데 바로 옥상 밑에 살아요. 우리 집 옥상에는 밧줄이 있어요. 밧줄이 제가 불이 나면은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 알겠죠. 벽에다가 앵커 박아놨고 앵커에다가 이제 필요하면은 줄을 묶으려고 그리고 이제 필요해서 이만한 동아줄 배에서 쓰는 동아줄이 그 옥상에 한 구탱에 있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제가 이제 겁이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겁의 문제는 아니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대비하는 거죠. 그건 밧줄 같은 그런 게 자기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비상구 확인하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비상구 확인. 네. 왜냐하면 저는요 영화관을 가든 뭐 극장에 가든 어딘지 간에 호텔에 가든 비상구부터 확인해요. 이거는 직업적인 훈련이기도 하지만 제가 겁이 많다는 그러니까 비상구를 여기까지 얼마나 갈 수 있는가 이걸 비상구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비상구 없는 집은 가지도 마셔야 됩니다. 요번에 제일 큰 문제가 비상구가 잠겨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비상구. 그 목욕용품을 막혀 있었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비상구를 일부러 거기서 바람이 들어오니까 좀 막아달라 이런 거를 이제 소비자가 요구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비상구 확인하시는 습관 꼭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소화기 하나 비치하셔야 돼요. 소화기 비치. 근데 소화기 비치는 제가 요번에 저도 소화기 비치가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7년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바꾸게 돼 있어요. 이게 오래되니까. 뭐 소모품이.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요번에 제일 먼저 한 게 소화기 바꿔야 되겠다고 들어갔더니 소화기 품절됐더라고요. 전자 쇼핑몰에서. 네네. 그래서 많이들 소화기를 사시는 모양이다. 가정용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 소화기 하나는 꼭 비치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눈에 잘 띄는 데다 해놔야 됩니다. 요새는 디자인도. 그러니까 어디든 업소에든 가면은 다 있긴 여기도 있다. 저 구석에 있네요. 네. 저 구석에 3.3kg짜리 있네요. 근데 그거 잘 쓰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눈에 잘 띄는 데다가 놔야 됩니다. 눈에 잘 띄고 언제든지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손이 또 그리고 저 소화기가 아주 또 유용한 게 좀 무겁기도 하기 때문에 왜 요번에 통유리 못 깨가지고 난리쳤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 모퉁이로 깨면 그럼 깨지거든요. 저게 꽤 무겁기 때문에 하여튼 여태까지 지하철 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망칩 쓰는 법이라든가 많이도 알았는데 이제는 저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걸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고. 저 소화기를 노래방 가서 마이크로만 대용으로만 사용해 봤었는데. 그거는 그거 위험하네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잘못하다가 그거 밸브를 뽑으시면 확 하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분사되는 곳을 마이크처럼 쓰니까 얼굴에 분사될 수 있는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 소화기가요. 가끔씩은 흔들어줘야 돼요. 그 안에 이게 분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용도는 좋았겠네요. 흔들어주시는 거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데를 어느 한 군데는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요. 바깥이라는 게 요새 왜 아파트에 발코니들 다 막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저는 솔직히 항상 속을 끓입니다. 저거 제가 원해서 더군다나 이게 2년 전부터인가는 불법이 아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안으로 하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이 있으면 발코니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그쪽에 대피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거기 가서 사다리 타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 바깥이 그리고 불길도 잘 안 올라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옥상으로 뛰어나가는 걸 고민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이제 좀 크니까 몇 개가 방 앞에 발코니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는 제발 좀 막지 마시라. 하나 정도는 그걸로 나가서 피할 수 있게. 이게 좀 다른 말씀인데 요새는 이제 공동주택이 많이 금연 건물화 돼가지고. 근데 원래 안방 앞에 발코니나 이 베란다가 흡연자들한테는 흡연실. 근데 그거는 흡연하는 거는요. 흡연이라는 게 바로 연기가 바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속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한 군데로 쭉 열려 있으면요. 필요하면은 밧줄을 타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통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래 윗집이나 옆집하고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얘기해 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발코니가 있어서 그런 걱정이 훨씬 덜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건 요 세 가지. 내장구 확인, 소화기 비치, 그다음에 바깥 외부에 들어가는 공간을 하나 꼭 마련해 봅시다. 요거 세 가지. 이거는 사실 박사님께서 겁이 많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전제를 하셨지만 겁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9992님도 말씀 주셨어요. 말씀하신 모든 게 이게 다 상식이다. 네, 상식인데 습관이 돼야 돼요. 네. 습관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씀 죄송한데요. 이동규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뉴스공장에 여자 게스트가 안 나오는 건 성차별 때문이 아니다. 공장장과 같은 스튜디오에 있는 게 여자로서 쉬운 일이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별로 남자로 안 보이던데? 큰일 났다. 털보로만 보이던데? 네. 자, 그럼 이제 지금 이런 어떤 세 가지, 우리 해야 될, 말씀 주셨는데, 이제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요번에도 나타난 거. 왜냐하면 요번에가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게. 요새 시설들이요. 요번에 보십시오. 스프링클러 다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비상구도 다 있었잖아요. 소방벨도 있었잖아요. 다 있었는데 작동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스프링클러에 한 것 같기도 한 보도가 있긴 했는데 제대로 안 터졌죠. 아니, 356개가 다 있었는데 밑에 급수전을 막아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데 일단은 일단 불이 났을 때는 맨 처음에 하는 거 일단 도망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불하고 맞서 싸우겠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이제 도망가죠. 소화기가 기껏해서 나오면은 15초 나옵니다. 10초에서 15초밖에 안 나옵니다. 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초에서 15초만 나와 그때 불이 안 꺼지면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는데 왜냐하면 이게 도망간다는 걸 사람들이 왜냐하면 생각을 잘 못해요. 내가 이건 별 문제가 없겠지 이러는 생각을 하시는데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는데 하나는 처음에 도망가실 때 이번에도 제가 불에 타 죽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건 아시죠? 그렇죠. 먼저 유독가스를 맞고 질식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실 때 하는 게 물수건. 물수건하고 물수건 그러니까 수건이 아니라도 어떤 옷도 상관없어요. 하면 물수건을 입에다 대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스프링클러가 터졌으면 그게 이제 굉장히 연기가 가라앉았을 거예요. 근데 나갈 때는 요 같은 게 특히 애들은 그리고 온몸에다 물 뿌리면 더 좋습니다. 말씀 더 들어야 되는데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아니요. 요거 하고. 네, 7737번님, 김진애 선생님 말씀 새겨들어야 합니다. 2216번님께서는 안전교육은 왜 학교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파워 FM 애청자님께서는요. 전원이 꺼진 전동문은 그냥 열리는 것도 이야기 꼭 해주세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 알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또 수원 오피스텔 건설 현장 화재에 이어서요. 지난 목요일에는 크레인이 시내버스를 덮쳐서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집나서기 겁난다라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안전불감증 이제라도 꼭 짚어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이것들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교통정보 듣고 이어갑니다. 지난해 12월 뉴스공장팀에 합류해서 매일 아침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공장과 함께한 지난 2017년이 몸은 힘들었지만 굉장히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다들 올해의 한자 성어들 뽑고 계실 텐데 최근에 교수신문에서는 파사 현정, 그러니까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보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꼽아봤었는데요. 저는 사필 기정입니다. 모든 것은 올바른 위치로 가게 된다인데 그것과 가장 기억되는 순간들은 올해 2월 17일입니다. 그날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청구된 영장이 나온 날인데요. 새벽 5시 뉴스공장 뉴스를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 고침 하면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소식을 보고요. 굉장히 좀 의미가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영장 기각됐을 때 좀 실망이 컸었거든요. 그 내용 그리고 그 뉴스를 봤을 때 아 우리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했었습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었는데 1월달, 2월달만 하더라도 국정농단 세력의 혐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때여서 정말 그때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새해에도 더 알찬 뉴스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꼽은 올해의 뉴스는 뭔지도 궁금한데요. 새해에 만나서 또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공장 주말 특근 오늘 준비한 수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새해 아침, 첫날 아침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